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하도 한국 정치가 한심해서 이 트럼프가 지난 이제 3년 동안 해온 싸움, 트럼프의 전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 한탄 좀 하죠. 자, 우선 말씀 여쭈기 전에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많이들 도와주셔서 지금 백모 세뇌 탈출 제작하는 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탄핵 난동이 이제 3년을 채웠거든요. 이제 4년째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었죠. 이른바 러시아 컬루전.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 컬루전을 주장하게 된 그 정보 문건이 스틸 문건이라 그래가지고 스틸 도시에인데 이 문건, 이 가짜 문건을 만든 돈의 소스가 어디였냐?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돈이 나갔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러시아와 트럼프가 공모해서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불법 도청을 하고 불법적으로 트럼프를 프레이밍을 하려고 한 책임자들 급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CIA 국장 브레넌,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의 FBI 국장 코미, 이런 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주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CIA와 FBI의 공동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냐? 5월인가 7월에 시작해가지고 22개월 동안 뮬러 특검을 해서 그 끝에 비로소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자마자 이제 또 트럼프를 공격하는 진영은 두 번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프레임은 뭐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그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후보죠.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 그 조 바이든 부자,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혐의.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뭐 브리스만가 뭔가 하는 그 천연 가스 회사에 헌터 바이든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사회이사로 등재돼서 매달 뭐 6만 불인가 8만 불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터 바이든은 또 중국에서 또 1조가 넘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 바이든 부자에 대한 비리 혐의를 조사를 해라. 안 하면 너희한테 주기로 한 그 국방 원조를 주지 않겠다라는 부당 압력, 코이드 프로코를 행사했다. 이것이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변별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화 중에 그 바이든 부자 좀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어디서부터 불법이냐면 저기 젤렌스키 대통령 그거 바이든 부자 만약에 조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그 돕기로 한 거 그거 좀 드리기 힘든데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 같으면은 박근혜 정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뭐 몇십 년 때리면서 그 묵시적 청탁 얘기한 그러면 한국 법원 같으면은 앞에 말만 가지고도 묵시적 청탁이라고 할 텐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조 바이든한테 명시적으로 부하들이나 혹은 저기 누구죠?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혹은 국무성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젤렌스키한테 명시적으로 야 거기 바이든 조사 착수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거 멈춰 우크라이나 그 군사 지원 그거 홀딩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걸 해야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요.
실제로 통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조 바이든은 거론이 돼요. 근데 당신이 그 조사 안 하면 우리가 당신 돕기로 한 군사원조 안 준다. 이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상 묵시적인 그런 압력이었다라고 하는 류의 증언들이 있었다고요. 그 증언 때문에 결국 이제 하원이 그거 앞세워서 그 탄핵까지 간 건데 이 증언한 자들 그런 식으로 판을 짠 자들이 누구냐? 무시무시합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국가안보위 요원, 전 CIA 정보분석관, 에릭 카야멜란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에 근무하는 현역 중령 윈드만, 그 다음에 현 EU 대사 손들랜드, 현 우크라이나 대사 테일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새 며칠 전부터 터져 나오는 것도 존 볼튼, 아는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그 존 볼튼까지 여기 이제 올라탔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진영의 백악관의 그러니까 저거죠, 저기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플레이어들은 민주당 전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국무성 고위관료, 그다음에 정보계통의 고위관료들이 손을 잡고 민주당과 같이 결합해서 트럼프를 사냥하겠다고 나선 사건이에요, 이게. 특히 국무성 쪽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원에서 소추 의결이 돼서 1월 중순부터 상원에서 심리 중이고 이 상원이 조만간에 더 증인을 부를 거냐 아니면 증인 부르지 않고 바로 표결 들어갈 거냐에 관한 표결을 합니다. 그게 재밌는 표결인데요. 탄핵을 하려면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 부를 거냐 아니냐 가지고는 51표를 트럼프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원 100명 중에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공화당이 뭐 한두 표라도 일탈하면 그게 깨져요. 한 서너 표 일탈하면 깨질 거예요. 공화당에서.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이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과연 공화당 상원원들이 완전히 단결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죠. 트럼프 제거의 근본 원인은 뭐겠냐. 이게 관점이에요. 현대문명과 미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저는 이 트럼프의 관점, 트럼프 진영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게 글로벌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리즘은 뭐 세계 시장에 보급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주권, 전통, 도덕의 해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금권이 지배하는 금권 지배라는 점에서의 획일성을 가진 금권 지배 세계예요. 다시 말하자면 금권이 지배하고 시장이 지배하면 세상은 다 좋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게 중국 공산당 뭐 중국 인민해방군 좀 문제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중국 육성해 주면 중국도 좋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즉 이런 자들은 미국에서 이 글로벌리즘을 가진 자들은 제가 이렇게 요즘 고민을 해보면 아, 우리 미국 혹은 미국인이라는 것보다는 금권 지배 세계에서의 상류층이 되면 된다 이거야. 미국이 약화되든 망가지든 금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상류층 되면 된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이런 애들 주장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뜨는 젊은 것들. 보면 무슨 국경 관리 안 해야 된다.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 오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해라. 아, 그러면 미국 빠개지죠, 나라. 빠개지죠. 그럼 무책임한 주장을 막 하거든요. 그건 뭐냐? 결국 미국이 빠개지든 말든 미국이 약화되든 말든 금권이 지배한다면 오카시오 코르테스 명품으로 쫙 바르고 다니잖아요. 핸드백 몇천 불짜리 뭐 이렇게 옷 몇천 불짜리. 금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나는 날아간다 이거예요. 민중 찾는 저기 그 엘리자베스 워런 민중 찾고 옛날에 무슨 뭐 저거 했다는 빈민운동인가 뭔가 했다는 여자죠. 일주일에 딱 한 번 강의해요. 그리고 30만 달러 받아요.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5천 받아요. 이게 금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나는 왕이니까 여기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마치 우리 그 저기 문바 대깨문하고 있는 강남 좌파들이랑 똑같죠. 대한민국이 망가지더라도
시장 잘 돌아가고 뭐 금융이 자율화돼 있고 금권이 날아다닐 수 있으면 돼. 나는 뭐 애들 다 미국 보내고 다 그래서 나는 글쎄 뭐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같이 좀 개념 있는 사람이 좀 진보적으로 다스리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유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돈과 시장이면 다 된다는 거죠. 가치가 아닌 금권 통합이죠. 전 세계가 금권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어떤 세계관이나 주장을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예요. 야, 진실이라는 게 어딨냐.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상대적인 거지. 진실 있다 그래도 사람은 알 길이 없어. 그 뭐 가치, 뭐 시비, 옳고 그름, 야 그런 거 없는 거야. 그저 김일성 교도 그것도 일종의 종교라니까. 그리고 그 상당히 그 기독교에 이렇게 그에서 이렇게 따온 게 많기 때문에 기독교랑 잘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통일신학이 나올 걸. 뭐 이런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이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야, 우리가 부비부비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가치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싸나운 주장을 하고 시비를 걸어? 너 환경미화원이라 그래야지 어떻게 청소부라 그러냐? 가정관리사라 그래야지 어떻게 가정부라 그래? 밥집 가서 어떻게 아가씨 그래? 이모, 언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가씨는 원래 극존칭입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옛날에 삼촌 이런 말 못 쓰게 했어요. 아저씨라고 부르게 했어요. 왜냐? 삼촌은 촌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촌수로 사람을 부르려면 아버지한테 일촌 이렇게 불러야 돼요. 형제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이촌이라고 불러야 되고 마누라한테는 망촌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삼촌이라는 말이 이게 쌍스럽다.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전에는 아저씨 이게 극존칭이었다고요. 아가씨도 극존칭이에요. 높은 집, 있는 집, 그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집에 여자 자녀를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밥집 가서 아가씨 잠깐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받아들이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다 이런 데서 기인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사불, 뭐 수동식 토양운방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상대방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앞에는 안 그렇지만 저는 좀 제가 워낙 노가다 좋아해서 그냥 저는 일용직 노가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또 흥이 나면 계잡부 뭐 나 어저께 계잡부 일 좀 했어. 하루 종일 삽질 좀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했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PC입니다. 이게 PC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북한은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야. 그러면은 야, 너 어떻게 극우 전쟁관 같은 소리 하냐 하고 낙인 뻥 찍는 거죠. 여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돼. 한 서너 명씩 낳아야지. 그러면 너 어떻게 성차별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 같은 얘기에 그 여자를 애 낳는 동물로 보는 거야. 뻥 낙인 찍는 거예요. 야, 그 동성애는 하든 말든 그거 숨겨놓고 해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 때려 죽인 적도 없고 감옥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서양 것들 흉내내 갖고 동성 결혼하자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줬어요. 풍조가. 그러면 너는 젠더 의식이 없는 젠더 차별주의자 그러고 뻥 찍어 낙인. 가치 판단을 하면 다 낙인 찍는 거예요. 시비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게 PC예요. 왜냐? 다투지 말고 따뜻하게 부비부비 살자. 그러니까 PC는 뭐냐면 따지지 말고 부비부비 살자. 판단하지 말고 부비부비 살자. 이게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자,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성차별주의자, 국가주의자, 극우, 파시스트, 전쟁광 이러고 낙인 찍는 거예요. 사람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글로벌리즘입니다. 이런 그림이. 근데 트럼프의 근본 관점은 뭐냐? 일단 첫째, 주권국가 각각의 애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메리트 시스템으로
이민 받겠다. 지금 저기 그 클린턴 오바마 때 이상한 짓을 해놔갖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의 무슨 뭐 아주 좋은 학과에서 박사를 근사하게 받아갖고 미국 회사에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에 페이스북 같은 데 혹은 첨단 기업에 취직을 해도요. 요새 좀 바뀌었어요. 트럼프 들어서. 그전에는 그냥 약쟁이에서 감옥 갔다 온 놈이 그 이민 신청한 거랑 똑같은 이민에다 놓고서 뺑뺑이 돌려서 뽑아요. 트럼프 때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을 스펙이 갖춰져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민으로 받는 언어 능력이 되고 영어 능력이 되고 그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경 관리해야겠다 이거지. 우리나라 지켜야겠으니까. 불법 체류 관리해야겠다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 국제연설하면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거는 뭐 국제규범이고 국제가치고 아무 소용없고 그냥 애국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각각의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각각의 나라의 보편적 규범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유, 개인 존엄성, 시장 중심주의 뭐 이런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금권 통합이고 글로벌리즘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상관없어. 거기 뭐 요란복잡하고 빌딩 올라가고 시장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신강에 뭐 200만 명 좀 갇혀 있어도 그거 금방 끝나는 일이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 홍콩 그거 어차피 중국 땅인데 좀 밟아서라도 제대로 통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는. 글로벌리즘 관점에서는. 그러나 애국주의인데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요. 트럼프 저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잘 봐야 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무슨 가치로 돌아가든 상관없어. 아니 이란에 대해서 이란 정부 당신네 국민 죽이지 마세요. 이런 말 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 트럼프밖에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가 홍콩 사람들 야만적으로 밟는지 안 밟는지 우리가 워치하고 있어. 이 말 한 사람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있냐고요. 홍콩에 대해서. 트럼프밖에 없어요. 가치 통합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서 미국 국익이면 다 돼. 그 다른 나라에서 저기 인권이 개판 나든 개인 존엄성이 개판 나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그건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야 사람이 꼭 인권 지키고 살라는 게 어디서 인권이라는 건 서구적 개념이야. 아 김일성주의도 내재적 관점에서 봐야지. 북한 사람 특히 김일성 집단의 눈으로 김일성주의를 보면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글로벌리즘 관점이야. 극단적 글로벌리즘.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근로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부, 가족을 위한 정부, 자조, 근면, 희망, 공정.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셀프 안 셀프. 이게 자조죠.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내 한 몸 추스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내 가족 추스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자조예요. 자조, 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 길이 트이고 세상이 좋아진다. 이게 희망이죠. 그렇게 하는 노력의 대가가 노력의 빛을 보게 하려면 사회가 공정해야죠. 페어해야죠.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자조, 근면, 희망, 공정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게 미국인의 꿈이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근본관점은 이런 걸 주장을 하죠. PC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점에서는 엘리트 미디어가 아니라 민초 미디어. 엘리트 미디어는 저쪽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나는 민초 미디어로 바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 정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이게 독트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독트린은 이런 겁니다. 주적은 소련, 러시아고 동맹 일본지는 서유럽이고 중동은 받들어 모시며 관리해야 될, 애지중지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석유 모셔야 되니까. 제조업 기지는 중국에 몰빵시켜가지고 세계 제조업 기지 1번지로 중국을 키워주고 북한은 중국 나와버리니까 육자회담에서 중국 보고 컨트롤시키고 이런 게 이제 걔들 관점이에요. 트럼프 독트린은 전혀 다르죠. 주적은 중국이다 이거요.
그다음에 서유럽과의 동맹은 n분의 1이다. 앞으로 점점 더 동맹의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중동? 그거 쿨하게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거기 가서 지상군 투입해서 전쟁 벌려가지고 평정해서 그 현대국가 만들려고 그렇게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 거기는. 그 사람들 그렇게 쉽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제 거기 석유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딱 울타리 짜가지고 이제 웃자라 나오고 삐져 나오는 거 그냥 때려갖고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틀 짜줘서 딱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우리만 하냐. 그 노력을. 영내에서도 해야 된다. 사우디도 테러리스트한테 뒷돈 질르던 거 이제 그만두고 테러 진압하는 데 나서야 되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왕가들 저기 테러 집단에 쪽팔리게 뒷돈 질러가지고 안보 사는데 안보 뒷거래하는 거 정권 안보 뒷거래하고 있는데 그 짓 이제 그만하고 영내에서 테러 좀 이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고도 삐져나오는 건 서유럽도 와서 때려야지 왜 우리만 가서 하냐 이거죠. 제조업기지 중국에 뭐하러 몰빵해. 그거 저기 중국 몰빵해서 거기 저기 달러 쌓이니까 이놈들 내부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부는 아주 약탈적인 아주 병적인 내부식 민주에서 계속해서 내륙과 그 해안 지역 격차 벌어지고 불공정 벌어지고 부패 심해지고 그 돈 꿍쳐가지고 세계 질서 흔들겠다고 튀어나오는데 걔들 못 박아줄 거 없어. 그 가치 없어. 좀 고생하더라도 제조업기지를 동남아, 인도, 중미 등으로 분산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중국에 돈 질러놓은 월스트리트 머니나 미국 회사 돈이나 이제 다 이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져 깎여 나가니까 눈들이 시뻘개지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거기 결국 미국이 접수 평정 해방시켜야 될 때야. 걔들하고 무슨 저기 진지한 핵협정이 있겠어. 불가능해. 걔들 개혁 개방 돼야 되는데 개혁 개방 된다는 얘기는 체제 변화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거의 그걸 향해서 살살 조여가서 몰아가면서 중국은 한반도 개입 의지를 무력화시켜 버려야 돼. 그거 미중 전쟁에서 무력화되고 있잖아. 이거예요 전체 게임이.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보시자고요. 현대문명과 미국, 그 다음에 현대문명과 세계 여기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주적이 누구냐? 동맹 1번지가 누구냐? 세계 석유 안보 질서를 어떻게 구현할래? 그 다음에 중국을 제조업 1번지로 그 위치를 유지시켜 줄 거냐? 분산시킬 거냐?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북한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미국의 핵심 내셔널 아젠다에 있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아까 국내에서도 달랐잖아요. 그래 이게 트럼프가 아주 그냥 제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큰 배를 가던 거를 3년에 걸쳐서 완전히 180도 배를 회전을 하니까 그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익숙해져 있던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3년 동안 트럼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 전쟁은 앞으로 1년 더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전쟁이 마감될 겁니다. 올해 11월 6일 날. 앞으로 그러니까 10개월 더 진행해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다른 각도에서. 이 한국의 한반도 운명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대 좌파 글로벌리즘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런 용어 쓰면요. 저는 반유대주의라 그래서 이제 발표 갖고 저는 밥그릇도 못 들고 다녀요. 동양 그릇도 못 내요. 그러니까 Jewish Leftist Internationalism.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운동은 유대인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급진 좌파 흐름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혁명당, 테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테러 노선, SR. 또 하나는 맨셰비키, 공산주의인데 아직 한 방에 소련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러시아가. 이게 농민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기간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맨셰비키입니다. 볼셰비키.
이거는 러시아는 비록 농민의 비중이 높지만 그 급속한 집중적 공업화에 의해서 대규모 공단들이 곳곳에 있고 공업지대들이 그 대규모 공장들의 노동자들의 조직도가 높기 때문에 비록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이 크지만 노동자와 군인을 중심으로 한 방에 공산혁명을 갈 수 있다. 이게 볼셰비키입니다. 레닌이 이끈 그 노선으로 간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거의 100% 이게 전부요. SR 99.9% 유대인입니다. 1917년 혁명 전에. 맨셰비키 99.9% 유대인입니다. 맨셰비키 리더 마르토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입니다. 볼셰비키 99.9% 유대인입니다. 혁명 전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유대인 판이다 보니까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따로 모여서 우리 유대인 공산연맹 만들 거야. 그래서 분트라는 걸 만듭니다. 분트의 뜻이 우리 하면 동맹이란 뜻입니다. 본드. 그 차범근이 띄운 분데스리가 이게 아마 리그 연맹이란 소리일 거예요. 분데스리가가 그때 분트예요. 그 같은 분트예요. 이 분트라는 유대 공산 동맹을 만들어요. 얘들은 문서도 유대어 이디시로 했어요. 그게 갈라져 나간 이유가 그 러시아 볼셰비키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이 분트 만든 사람들이 공문서를 분트로 그러니까 이디시로 쓰게 해달라라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결국 우리가 저 러시아인들 슬라브인들이랑 같이 해서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돼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분트에 간 유대인들은 아니야. 공산주의 운동은 유대인의 것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공산동맹이 자기 문서는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문서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트라는 유대인 공산동맹을 따로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경우에 이 4대 급진운동 계보가 전부 99.9% 1917년 공산혁명 이전에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정이 다른 나라는 뭐 좀 다르냐?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똑같습니다. 서유럽 가도. 동유럽 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의 20세기 최고의 막시스트로 꼽히는 헝가리의 사상가 게오르그 루카치 유대인 은행가 집안 아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이 그 집권해서 그렇게 막 집단 농장 그 잔인해진 거야. 그 트로츠키가 집권했으면 아마 상당히 뭐 좋아졌을 걸 뭐 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로츠키요 실제로 문서 읽어보면 더 잔인해요. 트로츠키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입니다. 레닌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입니다. 왜냐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여자의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율법은 엄마 쪽을 봐요. 목에. 유대인 내에서의 무슨 부족에 속하냐 소셜 스테이터스가 어떠냐 그건 아버지를 봅니다. 레닌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입니다. 레닌의 부인 크립스카야 유대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 좌파 국제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드레피스 사건 그건 물론 나쁜 사건이죠. 그 이제 그 포병 장교가 된 거죠. 유대인이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프랑스 유대인이 포병 장교가 되니까 이제 군대 내 그 민족주의자들 극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 냄새나는 유대인 녀석이 감히 대프랑스의 군대의 장교가 돼서 저거 감옥 보내서 저거 본보기 하면 삼아야 돼. 그래가지고 간첩이란 죄를 얽어 씌워서 감옥을 보냈다고요. 프랑스 내부 국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죄가 있던 없던 드레피스 죽여라요. 끝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드레피스가 나중에 풀려났을 때요. 무죄 방면이 아닙니다. 형 집행 정지입니다. 일종의. 무죄 방면으로 풀려난 적 없어요. 드레피스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어요. 그게 이제 한 120년 전 사건이죠. 그러면 이 드레피스 풀려나게 한 건 누구냐? 국제 유대인 커넥션이었어요. 세계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 다 글쟁이들 뭐 신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하니까 프랑스 정부가 물러선 거예요. 프랑스 자체 내의 여론만 보면 드레피스는 사형을 당했어도 100번은 당하고 남습니다.
그 자크제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썼던 앙드레 지드죠. 원래 아마 이탈리 출신 사람일 거야, 앙드레 지드. 글 문호. 그 사람 의문사 당하잖아요. 굴뚝을 누군가 막아서 그때는 이제 난방을 난로에다가 조개탄을 넣고 떼고 자는데 굴뚝을 막아버리면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죠. 그래서 앙드레이즈가 그렇게 죽었어요. 굴뚝을 누군가 막았다고요. 의문사죠. 즉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 현지의 분위기는 100% 반드레피스였습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걸 구해낸 건 유대인의 국제연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국제연대가 원래 세요. 근데 이 국제연대의 상당 부분이 좌파 성향이에요. 저는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전 유대인 극도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을 보면 이게 유대 우파인지 유대 좌파인지 이걸 봐야 돼요. 유대 좌파 글로벌리스트 이건 거의 저는 악마로 봅니다. 유대 우파, 유대 보수 이건 굉장히 성스러운 집단입니다. 성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성, 홀리네스와 이블네스가 같이 있어요. 이 특이한 민족이에요. 마치 한국인이 얼굴의 반쪽은 극도로 비열하고 야만적이고 얼굴의 또 다른 반쪽은 무지하게 자연스럽고 열정적이고 직관적인 그러한 극단적 단점과 극단적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듯이 유대인도 성스러움과 악마성을 같이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을 보고 우리가 유대인 그럼 다 유대인 좌파 그거 국제주의자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립니다. 다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 극좌 국제주의자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냐? 트로츠키죠. 러시아 공산혁명 때 혁명 과정에서 적군을 이끌어서 군사령관으로서 백군을 토벌한 천재였습니다. 글도 엄청 잘 씁니다. 지식인이고요. 이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밀려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멕시코에 가서 디에고 리베라라고 멕시코 공산주의 조각가의 집에서 그 부호예요. 그 집에서 기숙을 해요. 참고로 대림미술관인가 어딘가가 디에고 리베라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저것도 누가 또 작동했구나. 아니 세계의 조각가가 한둘이냐고. 왜 멕시코 공산주의 조각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는 저거 공산주의 운동 역사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지. 제가 미술사에서 디에고 리베라 제가 알기에는 디에고 리베라쯤 되면 거의 개족 볼걸요. 그 마누라가 훨씬 나아요. 마누라가 누구냐? 프리다 칼로.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화백 천경자 화백의 원판이죠. 저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프리다 칼로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원색적인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그 원시인들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 디에고 리베라의 마누라가 프리다 칼로예요. 그 프리다 칼로 전시회 오케이 그건 좋아. 디에고 리베라? 야 그 멕시코에 저기 뭐 그 유명한 공산주의 갑부 그 조각가인데 그 뭐 그냥 현대 예술에서는 개족보지 뭐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전시회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 뭔가 작동한 거예요. 거기 저 미술 평론하는 언저리 애들 중에 머리 꼬인 놈이 불러들인 거라고요. 그거. 어쨌거나 이제 디에고 리베라 집에 가 있으면서 트로츠키가 이제 리베라 부인 프리다 칼로를 잡아때렸네. 이놈도 황당한 놈이지. 자기 지금 천재 사방에 지금 스탈린 지금 저 간첩들이 와서 지금 암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준 그 예술가의 부인을 잡아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집에서.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저걸 만들죠. 혼자 요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사는데 이거를 가서 죽인 게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서 죽여요. 그럼 그 죽인 유대인은 어떤 놈이냐? 아주 골수 스탈린 추종자예요. 즉 유대 국제주의에 반대하는 소련 중심 유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국제주의자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공산주의자 안에는 소련 중심주의자도 있고 스탈린 중심주의자. 스탈린도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트로츠키처럼 국제주의도 있었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유대 좌파 국제주의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지금 글로벌리즘의 원단이에요. 차이는 뭐냐? 유대 좌파 국제주의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천하통일하자는 거였고, 지금 글로벌리즘은 금권으로 천하통일하자는, 금권으로, 시장만으로 저절로 다 갇히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시장만으로 천하통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럼 따리를 틀고 있냐? 당연하죠. 미국의 미디어, 법조, 아카데미아, 대학 여기 다죠. 언론, 금융, 외교관, 정보요원 등 고급 관료. 여기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뭐냐? 워싱턴 늪. 이거 그러면 워싱턴이 원래 늪을 메운 데입니다. 거기가 워싱턴 DC가 포토막 강변에 늪을 매립을 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워싱턴 스왑프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워싱턴 귀족, 워싱턴 아리스토크라시. 이 말들은 트럼프 진영에서 쓰는 말이에요. 혹은 지배계급. 이건 스티브 배넌 이렇게까지 불러요. 미국의 지배계급, 룰링 클래스. 그다음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 속의 흑막 세력. 이게 다 트럼프 진영에서 부르는 얘기예요.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을. 즉 다시 말하자면 이미 상대방의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완전히 낙인 찍힌 거예요. 근데 이 낙인 찍힌 자들의 마지막 뿌리를 캐면 뭐가 나오냐. 제가 보기에는 Jewish Leftist Internationalism. 아니 공산주의자 노래가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계 그 사람들은 5월 1일이 원래 인터내셔널 데이거든요. 국제 공산주의자의 날이에요. 우리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국제 공산주의자 날이냐고. 그래서 그날 되면 인터내셔널 노래 부른다고 또 날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국제 공산주의가 빨간 깃발 흔들면서. 원래 공산주의는 국제주의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주도한. 그러니까 프랑스 공산주의가 아니라 유럽 공산주의예요. 원래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유대 좌파 국제주의가 지금의 한 100여 년 지나고 나서 150년 지나고 나서 이젠 글로벌리즘 된 거 아니냐. 유대 좌파 국제주의에서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 글로벌리즘은 금권으로 세계를 통일한다. 이게 이제 참고로 유럽이 이제 미국 학자들도 유럽 학자들도 그래요. 유럽을 이제 늙은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올드 유럽. 네, 유럽이 왜 늙었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흐름. 극우 민족주의와 주권 약화 국제주의 사이에서 시계추로 왔다 갔다 100년은 아니고요. 뭐 사상적 흐름으로 보면 100년이고 사고 친 걸로 보면 50년 동안 왔다 갔다 해서 골로 간 거예요. 세계 제1차 대전 극우 민족주의 아니에요. 문명국가네. 그 안에 이미 그 민족 패권이거든. 국가 패권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들이받은 거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은 극우 민족주의가 이제 나치즘 형태, 파시즘 형태로 확실히 튀어나온 거고. 그럼 그 병을 앓고 나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와 같은 건강한 주권주의로 갔냐? 아니에요. 그 병을 극복하겠다고 글로벌리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사회가 맛이 가죠. 그래서 유럽이 늙어버린 거죠.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유럽 가서 돌아본 다음에 유럽에서 뿌리박고 살겠다라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젊은 애들 그렇게 유럽 많이 나가도 유럽에서 가면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또 시간을 관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위대한 그 어떤 관광자원, 문화유산, 박물관, 미술관 보고 감명을 얻지만 거기서 끝나죠. 여기 와서 뿌리박고 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리즘이 의외로 지금 금권으로 세계를 통합해낼 수 있다라는 시장으로 세계를 통합해낼 수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글로벌리즘을
그리고 그 통합을 위해서 각국의 전통과 주권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 관점의 글로벌리즘의 뿌리를 크게 캐보면 유대좌파 국제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죽냐? 한반도에서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자 보세요. 백모가 좀 시간이 나서 한 6개월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을 써서 글로벌리즘이 이러이러한 거고 글로벌리스트가 이러이러한 거고 이 뿌리는 유대좌파 국제주의에게 뿌리가 있다라는 책을 쓰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책 내면 저는 숟가락 놔야 됩니다. 반유대주의자로 완전히 낙인 찍혀요. 엔타이세미티즘. 히틀러 똘마니 같은 놈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책 써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유럽이나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 아카데미아, 언론, 그 다음에 그 금융, 이런 고급 관료 여기에 쫙 배어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들 인맥이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지금 한국이야말로 트럼프가 말하는 그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규범을 따르는 주권과 전통의 강화, 국가 주권, 민족 주권과 전통의 강화, 이것이 꼽힐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거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야, 다 잡아 죽여야 돼, 뭐 이런 거가 절대로 아니고 전 유대인 극도로 존중합니다.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인이 야누스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통찰, 자연스러움, 정열, 다른 한편으로는 비열, 잔인, 야만을 갖고 있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그런 자유와 보수와 신앙 이렇게 갖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썩어 빠진 음흉한 악마적인 그런 그 좌파 국제주의 근성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가 그 두 얼굴이에요. 한국에서 결판낼 수 있다고요. 서로 엮어서 약점으로 같이 엮어갖고 묶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상대로 트럼프가 전쟁을 했으니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대처벌을 거두고 있죠. 이게 트럼프 탄핵 난동입니다. 어떻게 대처벌을 거두고 있는지 몇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첫째,